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정말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군요. 외국인 유학생은 중국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아마 조선족 동포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중국인 유학생 증가세가 주춤해지자 최근에 국내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따로 개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중국인 유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도입한 대학도 있고 또 중국인 동아리를 지원하는 대학도 있다고 하는군요. 모쪼록 조선족 우리 동포를 포함한 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와서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서수남 하청일이 함께 노래합니다. 날마다 희망을.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중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는 중국인 유학생 수가 제일 많았거든요. 네. 근데 2020년도부터는 베트남 학생 수도 중국 학생 수를 능가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베트남 많이 진출을 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중에는 우리 조선족 동포 학생들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조선족 중국 동포 유학생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정도로 중국인 유학생 수의 반은 동포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중국인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중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줄어드는 면도 있지만 양국 간에 약간 혐오하는 그런 그 분위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 뭐 부모님도 걱정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웬만한 학교의 외국인 학생 수를 따졌을 때 네. 중국인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 차지하거든요. 작년에 기준으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학생이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네. 예. 근데 이 국내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뭐 동아리도 만들어주고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유학생 프로그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한국에서 지금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자. 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많이 유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죠. 뭐 앞으로 유학생 수를 30만을 넘기자. 뭐 이렇게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문화 콘텐츠 기초, 문화 콘텐츠 비즈니스 이런 과목을 네. 기초 과목을 5개를 이번 학기거나 2024년 1학기에 개설을 하는데 네. 분반은 한국인으로 대상을 분반을 하고 또 중국인 유학생을 별도로 해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교수님을 배치해서 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학교에서 예. 적극적으로 유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전춘하 교수님이 중국 동포 유학생 또 중국인 유학생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학교에서 국제학생 지원실 실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네. 저희 학교에서도 유학생들을 위해서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어울릴 만한 국제교류 동아리 네. 이거를 2011년도 소모임부터 시작해서 벌써 10년 넘게 이렇게 예. 육성을 하고 제가 지도교수를 맡고 있고 또 우리 캠퍼스는 사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왔잖아요. 네. 이렇게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교수님 배치해서 유학생을 관리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어 영어가 되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교류하는 데 네.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도 교수로도 오래 했고 또 이 중에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그 다른 학교도 보니까 댄스 동아리를 네. 이렇게 호남대 같은 경우에는 댄스 동아리
이 애톰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네. 중국인 댄스 동아리로 되어 있어요. 유학생 동아리로. 네. 사실 처음에 왔을 때 학생이 언어가 잘 소통 안 되니까 그렇죠. 한국 학생들 만나기 쉽지는 않는데 춤을 같이 추다 보면 네. 금방 친해지고 또 한국의 아이돌 문화가 워낙 케이팝이 예,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정말 다양하게 학업과 생활을 재미있게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더 많은 중국 유학생 포함한 다양한 나라 유학생들이 한국에 잘 지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걸 제일 어려워하던가요? 사실 그 언어입니다. 네. 이 언어의 소통 문제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딱 보면 과학적인 언어라서 금방 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읽을 수 있으니까 한국어를 다 습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에 왔는데 막상 이제 교실에 들어가니까 내가 배운 한국어랑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리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뜻이 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직역을 했을 때 그 나라 분들이 느끼는 거랑 한국인 정서가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유학생들이 와서 나는 한국어를 좀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업에도 밀리고 그다음 또 생활에도 한국인 친구들 사귀기가 적극적으로 다가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 친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내가 적극적으로 언어를 잘하면 다가갈 수 있는데 그게 그렇죠. 안 되니까 네. 잘한 다음에 가야지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제일 어려워한 거는 친구 사귀기. 그다음에 수업에 이제 용어를 알아듣기. 네. 뭐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좀 애로상을 많이 먹고 있어서 저희들처럼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선족 학생들은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요. 조선족 학생들은 동포 학생들은 사실 언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미 언어를 웬만하면 3개 국어를 능통을 하거든요. 네. 중국어, 한국어, 그러니까 조선말,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어를 하든지 아니면 일본어를 일본어를 하기 많이 때문에 하더군요. 그리고 또 한국을 너무 잘 알아요. 이게 한국에 유학 오기 전에 부모님이 네. 계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조선족 학생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애로사항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있다면 약간 정체성 혼란 가끔은 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공부들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도 하고. 네. 아유, 보기 좋던데요. 동포 학생들은 취업할 기회가 일반 외국인 학생들보다 훨씬 많죠. 일단 비자 부분이 네.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언어가 잘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알바 찾기도 쉽고 아니면 회사에 가서 이중 언어가 잘 되니까 네. 웬만한 그 사무직은 들어가기 좀 쉽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기대한다면 양국의 네. 그 교량 역할을 하는 좀 다른 전공, 언어만 아니라 새로운 전공을 가지고 이 두 나라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네. 일을 찾아했으면 합니다. 예. 혹시 이제 중국 지역에서 한국에 유학 가고 싶다 하는 네. 학생들에게 교수님께서는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컨설팅을 하고 네. 있어가지고 계속 얘기 중인데 일단 언어와 문화를 네. 그러니까 민족 언어를 잘 배우고 또 우리가 이제 중국에 있다 보면 사실 이 두 나라가 교육 시스템이 많이 다릅니다. 다르기 네. 때문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국어 교과서 나오는 문학 작품이라든지 네. 아니면 한국의 TV 프로그램에서 꼭 드라마 뭐 K-팝 이거 빼고도 시사나 아니면 이게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 예. 중에서 나는 알아듣는데 약간 이 부분 나랑 이해가 조금 다르다.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좀 공부를 하고 오면 네. 아마 한국에서 적응할 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학과를 공부를 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네. 그거를 한번 생각하고 한국에 오는 게 낫습니다. 예. 어떤 목표를 좀 정확히 그렇죠. 세워봐라. 자기의 진로와 취업에 대해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유학을 오게 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더 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뭐 캠퍼스가 활발해질 그런 시간 아닙니까? 지금 수강 신청도 하고 네. 그 캠퍼스의 젊음의 봄 이런 분위기가 가득할 것 같은데 와, 좋으시죠? 저는 이제 친구들과 3월 함께 학기가 하니까? 사실 제일 좋은 네. 게 3월은 첫 학기잖아요. 그 파릇파릇한 네. 그 새내기 학생들도 있고 호기심 많은 애들도 있고 봄이니까 그렇죠. 옷 색깔도 너무 네. 컬러풀하고 저도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이제 질문이 네.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3월 학기는 사실 3월달 바쁘지만 많이 기대됩니다. 네. 교수님의 어떤 아무래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국 동포 학생들을
아주 네.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다 겪고 또 네. 많은 학생을 접했으니까 네, 뭐 문제 있거나 하면 항상 질문을 하면 열심히 답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자, 교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새 학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보우체통은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까요?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심정연 학생의 그리움이란 글입니다.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뽀얗게 장대비가 내리는 창가에서 앙증맞은 우유잔에 따뜻한 우유 한 잔 타서 홀짝이 너라면 비에 취할 듯한 우유향에 취할 듯한 마음이다. 힘든 공부 속에서 잠시 동안이 탈출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아련한 어렸을 때 일이 내 머릿속에 펼쳐질까? 그땐 엄마 아빠가 한국에 가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엄마 아빠랑 사랑을 3년이나 맛보지 못한 나는 유치원에만 가면 엄마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부러웠다. 비가 내리면 내 옆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신선해지고 다 새로워지는데 그때 왜 내 마음만 이렇게 걱정과 부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는 걸까? 엄마와 아빠는 나를 낳으신 후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한국에 가서 힘들게 돈을 버신다. 그때부터 나는 엄마와 아빠의 건강에 더 걱정이 되고 유치원에서 나오기만 하면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것이 너무나도 부러웠다. 그렇지만 나는 얼굴에 반점이 다닥다닥 생기신 할머니와 함께 엄마와 아빠를 그리며 집으로 돌아간다. 엄마와 아빠의 피나는 노력으로 오늘 나는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 빗속에서 나는 엄마 아빠의 그리움을 달랜다. 네. 특히 또 유치원 때 정도 되면은 엄마 아빠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제 기억에 네. 어린이집 우리 애가 다닐 때도 사실 갔다가 이제 전 출근하고 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한 대성통곡하는 날도 정말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늦게 퇴근하고 오면 어떤 때는 몇 명이 안 남거든요. 혼자 남으면 네. 정말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 것도 있죠. 이게 누구를 부를 때마다 뛰쳐나와서 자기 엄마 있냐 없냐 네. 기웃기웃 그런 그 생각하니까 지금도 사실 미안하고 마음 아프긴 합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너무 외로웠다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런데도 아이한테는 그게 외로움이었는데 이렇게 아예 몇 년씩 네.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으면 아이 마음에는 얼마나 큰 어떻게 보면 평생 사실 이렇게 치유가 잘 안 되는 네. 아픔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 있는 건 큰 축복 아닙니까? 완전 축복이죠. 사실 네. 살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이 오냐오냐 다 해주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럼요. 저제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 네.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공부해, 저거 공부한다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 마음에는 엄마 아빠가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렇죠. 특히 오늘 비가 내리는 날 엄마 아빠 떨어졌던 그런 얘기들을 적어왔는데 유치원에서 끝났는데 할머니가 우산을 갖고 오시는 거하고 엄마가 정연아 하면서 우산 갖고 오는 거하고는 우리 어린 마음에는 얼마나 달랐을까 싶기도 해요. 그 어떤 마음인가 하면 다른 집은 다 할머니가 오면 네.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엄마가 왔을 때랑 할머니가 왔을 때랑 든든한 마음이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생각에 이렇게 뭐 학부모 회의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유치원 때는 그 초등학교 때는 엄마 오는 걸 더 좋아했어요. 네. 그럼 또 중학교 가니까 아빠 오는 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한 개 트렌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아무튼 오는 학부모 오는 학생들은 든든하고 안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럼 시무룩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운이 빠지죠. 네. 그래도 우리 심정현 학생은 오히려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거 보니까 철이 일찍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 읽을 때 네. 이거 읽으면서도 아까 분명히 어린아이라고 봤는데 네.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우리 애가 지금 고1인데 별로 걱정 자체를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니까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좀 더 네.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그 부모님께서는 한국이나 또 다른 대도시에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서 경제적인 어떤 아끼잖아요. 이익을 벗는데
아이들에게는 너무 좀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네.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는가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약간 어떤가 하면 내가 사랑을 듬뿍 못 줬으니까 네. 얘가 원하는 거 아니면 얘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웬만하면 백화점 옷을 안 사 입어도 될 나이의 애들을 막 다 사주는 거예요. 그걸로 또 보상 심리죠. 네. 그런데 아이는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있다 보면 습관되니까 엄마 아빠는 엄청 아끼고 아이는 네. 그 소비 자체가 패턴이 두세 개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모님께서 좀 같이 아껴서 생활하는 생활 습관을 좀 만들어주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돈으로 주려면 네. 오히려 이 돈을 얘한테 주지만 적금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물건을 사는데 경제적 개념이 조금이라도 네. 있으면 왜냐하면 내가 돈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나는 정말 아껴 쓰고 얘는 정말 막 쓰게 하면 아이는 그걸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는 사실 부모 힘든 것도 조금 알고 그렇죠. 네, 돈을 어떻게 전략해야 되는지 네. 아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려서부터 좀 용돈 관리하는 것부터 네. 차근차근 경제 공부도 시키는 게 꼭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김다현이 노래합니다. 엄마.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박용택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박씨 형제팀의 연말 모임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8일 청도시의 설악산 민속궁은 오전 일찍부터 들끓기 시작했다. 바로 박씨 형제팀에서 연말 모임을 가지기 때문이었다. 남성들은 멋진 옷에 넥타이까지 메고 왔고 여성들은 한복을 입었는데 알락달락한 색깔로 해서 꽃동산을 방불케 했다. 석양빛 박씨 형제팀이라고 쓴 플랜카드가 눈에 확 띄어 더구나 회원들의 마음을 달구어줬다. 이번 모임에 젊은 박씨 봉사단 박준동 회장과 박옥란 부회장, 박화옥 감사원 등 대표들이 바쁜 시간을 내어서 자리를 빛냈다. 매년마다 젊은 박씨 봉사단에서 1년에 한 번은 석양빛 박씨 형제팀을 초청해서 두 형제팀이 정이 넘치게 보내곤 했기 때문에 만나면 서먹감이 조금 더 없다. 젊은 박씨 봉사단 회원 수는 70여 명. 그중 40대가 절반 넘게 차지하고 나머지는 50대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회사에 다니거나 공장을 꾸리고 있는데 이 젊은 봉사단에서는 두 형제팀 모두 회원들께 박씨라고 쓴 통일 복장을 나누어 주었고 모아진 회비와 협찬금으로 봉사 사업도 해왔다. 석양빛 박씨 형제팀의 회원 수는 35명, 대부분은 70대이고 60대가 7이다. 그날 많은 회원들이 손군들을 유치원 혹은 소학교에 보내느라고 23명의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맨 처음에 오락 프로가 진행이 됐고 두 조로 나뉘어서 탁구공을 땅에 뿌려서
몇 미터 되는 물 담은 대야에 넣기를 했고 이어서 제기 넣기 등 여러 가지 프로로 장소를 화끈하게 만들었다. 박순신 부회장의 사회하에 간단한 식순으로 이어간 모임은 처음에 박용택 회장의 1년 노정을 총화하는 보고가 있었다. 뒤이어서 젊은 봉사단의 박준동 회장께서 석양빛 형제팀에 큰 기대와 응원을 해준 감명 깊은 인사가 있었다. 총무를 담당한 박정희의 배치에 따라 밥상에 둘러앉은 회원들은 어깨를 걸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장면은 그야말로 흥겨웠다. 이번 모임에 젊은 봉사단 대표들은 끝까지 동반하면서 후원금을 남겨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옮겼다. 모임이 지속되자 박씨 형제들은 새해의 희망을 안고 얼굴마다 기쁨이 가득, 가슴마다 행복이 가득한 채 기념품을 받아주고 아쉬운 마음으로 귀로에 들어섰다. 박씨 탯줄을 타고난 형제들, 나머지 인생도 저 타오르는 석양처럼 불태워 보자 라는 글이었습니다. 젊은 박씨 팀이 있고 또 약간 연세가 드신 석양 팀이 있고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우리 민족이 사실 그 혈연에 대한 끈적한 정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위챗방에도 또 네. 전시 전가복이라는 이런 그 팀이 있는데 거긴 또 다 젊은 분들이에요. 오히려 제가 그 안에서 나이 있는 축이거든요. 네. 그 30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정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아끼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도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으면 더 반갑잖아요. 맞아요. 괜히. 그리고 뭐 번도 물어보고 해서 번까지 맞으면 뭐 마냥 친척을 만나는 것 마냥 너무 반가워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서로 으쌰으쌰 응원도 해주고 정말 마지막에 하신 것처럼 석양빛 불타오르게 멋지게 살아보자 하셨는데 2024년 한 해도 멋지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남진의 파트너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의 현지 대학에서 K-팝 파티 행사가 개최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있는 나자르바예프 대학에서 지난 10일 K-팝을 주제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K-팝 파티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4년부터 대학가에서 다양한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해온 YBS라는 K-팝 커브 댄스 동아리와 그리고 한국문화원이 함께 협력하여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한국의 유명 K-팝을 주제로 진행된 K-팝 랜덤 댄스와 또 YBS가 마련한 화려한 무대가 이날 어우러졌습니다. 행사장을 방문한 학생들은요, K-팝 공연과 더불어 한국의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한국의 전통놀이인 투호, 대기차기, 윷놀이 체험 부스를 돌면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행사장에는 수익금 전액이 자선단체에 기부되는 자선바자회도 함께 열려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한 의료 기업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임플란트 진료 또 치아 건강용품을 지원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예.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에게 치아 건강관리 물품을 후원한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 엄태관 대표는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항일 독립운동가분들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 유공자 후손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요, 지난해 10월 사단법인 참 좋은 나눔재단과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의료 제품을 제공을 했고 또 그 후속 치료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다지아나 독립유공자 후손회 회장은요, 이날 선조들이 강제 이주되어 한이 서린 땅에서 이제 카자흐스탄은 한국 기업들이 각 분야별 1위를 차지하는 무대가 되었다라면서 선조들의 공로를 잊지 않고 후손들을 찾아주신 한국 기업에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다지아나 회장은 임플란트 치료는 치아가 좋지 않아서 음식 섭취가 힘들었던 연로한 유공자 후손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에는요, 약 12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또 55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편 엄 대표는요, 얼마 전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을 방문하여 갈마타예파 잔나 아만티에브나 대학 부총장과 대학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치과대학 전공생에게 장학금과 임플란트 강의 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 2011년 카자흐스탄에 진출해서 법인을 설립한 이 한국 기업은요, 현재 카자흐스탄 치과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살린스크시에서 윷놀이 대회가 열렸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얼마 전에 윤사갈린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무한한 지식의 원천을 여러 기획의 일환으로 제1회 열린 윷놀이 대회가 펼쳐졌는데요. 사할린 국립대 어문 역사동양학대학 동양학부, 사할린주 한인협회, 사할린주 한국어 교사협회, 사할린주 청년회 주최로 사할린 한국교육원과 사할린 아래랑 장학회원으로 개최된 윷놀이 대회에 12팀이 참가했는데요. 이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경주를 하였습니다. 첫째 그룹은 학생 그룹으로 11학년 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 둘째 그룹은 성인 그룹으로 한국어 교사, 교육자, 주 한인협회, 주 청년회, 실용협회의 대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뉴사할린스크 교육문화기관의 교사들과 학생들만 아니라 노른스카르사카 교육기관의 대표들도 참가했습니다. 대회 진행을 맡은 사할린 한국어 교사협회 인나카르니에와 회장과 기획의 총 담당자인 사할린 국립대 어문 역사 동양학대학 이밀비라 학장은 설날의 전통적인 민속놀이 윷놀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회 주최 측 참가자 대회 순서 윷놀이 규칙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사할린 한국교육원 정수훈 원장 한인문화센터 김미경 한국어 강사를 비롯해 사할린 아래랑 장학회 회원 등 총 6명이 한국인 원어민으로서 대회 심판을 맡았습니다. 윷놀이가 시작되자 놀이를 직접 하는 사람이나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 일반으로 희망자들을 위한 퀴즈 대회가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기념으로 상품을 받았습니다.
묻고 따지고 우스갯소리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윷놀이의 한마당의 참가자들은 함께 맛있는 다과회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준호 사할린스크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제1회 윷놀이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80여 명의 사할린 동포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윷놀이 대회에 참가한 팀이 12개 팀이었다고 합니다. 7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과 대학생으로 구성이 된 학생그룹, 또 한국어 교사, 교육자, 주한인협회, 주청년회, 씨름협회 대표 등으로 구성이 된 성인 그룹의 윷놀이 대회가 펼쳐졌는데 놀이를 직접 하는 사람이나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이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아주 즐거운 자리였다고 합니다. 1등은 학생 그룹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성인 그룹에서 2위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힘들어. 아니 여보, 이번 설에 가서 보니까 아버님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그렇게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그 약주도 줄이시고. 그 약주 줄인 거는 참 잘한 것 같아. 그래도 그 예전 같지가 않으시잖아. 글쎄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드려야 하나. 어떻게 보약 한 제 지어드릴까? 그래. 역시 우리 맏며느리는 뭐가 달라도 달라. 뭘요? 그리고 뭔데 그래? 뭘 그렇게 뜸을 들여? 아니 이참에 아버님 수의도 좀 장만하는 게 어떨까요? 에? 뭐? 수의? 아니 수의를 장만하다니 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내가 뭐 했다고 왜 화를 내 갑자기? 아니 그 보약 지어드린다고 챙기는 척하더니 뭐 지금 빨리 돌아가시라고. 아니야. 그 아주 그냥 대사를 지내 그냥. 그게 아니라 진정해요. 그게 뭘 아니라. 진정이야. 뭐 보약이고 수이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말 끝까지 듣지도 않고 화부터 내지. 아이고 그냥 그럼 변명해봐 뭐. 올해가 이것이잖아요. 이것이 드는 해에 수의를 장만하면 오래 산대요.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야. 오래 산대.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수의 장만해드리자고 한 거야. 이 인간아. 갑자기 생각하니까 열이 받네 그냥. 그러면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내 얘기 듣지도 않고 화부터 낸 사람이 누군데? 지금 가. 우리 아버지 수의 맞추러 가자. 지금 빨리 옷 입어. 가. 아내가 시아버지 수의를 장만하자고 하자 남편이 화부터 내네요. 그러게요. 근데 뭐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는 당장 수의를 맞추러 가자고 하네요. 네. 올해가 이것해인데요. 보통은 2월이 28일까지 있는데 이것을 평년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평년의 해와 달리 2월이 29일까지 하루가 더 있는 해를 의미하는데요. 작년에는 1년이 365일이었다면 올해는 366일이 되겠죠. 윤달이 드는 해를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해 2월 29일은 유일이라고 합니다. 자, 계산 들어갑니다. 평년으로 28일까지만 계산할 경우 1년의 길이가 365일로 실제보다 0.2422일 정도 짧아지는데요. 이런 계절 차이가 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생기는 이유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 주기의 차이 때문입니다. 네, 비슷한 이유로 음력으로 한 달이 추가되는 윤달도 있고요. 1년에 1초를 더하는 윤초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보통 1년이 365일인데 이것이 드는 해에는 하루가 더 추가됩니다. 윤달이나 윤일이 든 해를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연말, 2번, 윤년, 3번, 윤여정.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드는 해에는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수의를 만들어 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오래 사신다고 해서 너도 나도 이 해에 수의를 만들었는데요. 또 이것이 드는 해에는 집수리나 이사를 많이 하고 특히 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하면은 애군이 없어서 부정을 타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그래요.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에 얽힌 풍습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2월에 있었던 일이나 가족에 대한 추억도 행복우체통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전번에 말씀하신 범 소식도 더 무르익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당할 때 연해주에서 모국어 활자 또 활자 주조기를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덕분에 한글 신문이 계속 나올 수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증언을 들어보면은 강제 이주 전에 연해주에서 선봉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1923년 3월 1일 3.1운동 4주년을 해서 발간돼가지고 또 처음 제호는 3월 1일이었고 이제 그래서 4호부터 이게 이제 선봉으로 바뀌어서 강제 이주 직전까지 1622호를 냈는데 이때 강제 이주 직전에 9월 16일에 이제 폐간이 되면서 강제 이주가 시작이 되니까 네. 그때 신문사 부장급 간부들은 이제 농업부장 황동훈 빼고는 이제 다 붙잡혔고 대부분이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 강제이주 당시에 다른 분들이 이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그때 신문이 식자공으로 일했던 이 김철수라는 분이 네. 당국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가서 또 일을 해야 될 건데 신문 한글 이 활자와 활자 주조기를 가져가도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의외로 그냥 흔쾌히 가져가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아마 그 당국자들은 이 언론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래서 가져가라 해서 그때 김철수와 이제 전해진 바로는 최봉남이라고 하는 그 식자공 그리고 지가이 알렉산드라라는 이런 식자공들이 6,000km가 넘는 강제 이주 열차길에 그걸 소중히 가져와서 예. 그걸 바로 이제 활자 주조기를 돌리게 돼서 한글 신문이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레닌 기치라는 제호를 한글로 썼다고 하는데 이 제호는 누가 썼을까요? 이제 당시에 이제 소련이라는 이 국가의 또 특히 고려인들의 그 어떤 언론의 그 신문이나 이 출판물들을 보면은 이게 그 출판물 내용은 이 활자로 짓고 제목들은 되게 이 붓글씨나 이 지금 캘리그라프라고 합니까? 네. 당시에 이렇게 그 글씨로 써서 이 글씨체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신문사 이 전속 화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문사에서 필요하면 만화도 그리고 또 신문의 제호나 또 신문의 제목들 이런 제목들을 이렇게 붓글씨체로 썼는데 당시에 이 레닌그라드 미술 아카데미를 고려인 최초로 졸업한 김형륜이란 분이 네. 강제이주 돼가지고 이분은 화가라도 1세대 화가라도 유명한데 이분은
신문과 극장과 여러 기관에 이런 일들을 해줘서 초기에는 이제 김형륜이라는 분이 글씨를 이렇게 레닌기치란 글씨나 또는 신문의 어떤 제목들의 글씨를 썼고 그 뒤로도 몇 사람을 거쳐서 네. 지난 1960년대 후반에는 정태홍이라는 분이 중국의 조선족인데 문화혁명 때 가족들을 다 두고 홀로 도망쳐가지고 청년 때 카자흐스탄에 와서 그분이 신문사에 들어가서 거의 평생을 또 이렇게 붓글씨체로 이런 신문을 글씨를 쓰면서 독특한 이 신문의 어떤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 레닌 기치를 창간할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좀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당시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이 신문이 예를 들어서 선봉신문은 1923년에 발행이 됐고 레닌 기치는 38년 또 그게 이제 완전히 새롭게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옷을 바꿔 입은 게 91년 1월 1일 고려일보죠. 그런데 그중에 가장 정말 어렵고 힘들고 눈물겨웠고 핍박을 많이 받았던 데가 1938년이죠. 네. 그때는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주됐고 그래서 창간을 됐기 때문에 그때 고려인은 적성민족으로 낙인 찍혔고 당시에 그 선봉신문 직원으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지 않았던 부장 중에서 유일하게 목숨을 부지했던 이 황동훈 농업부장 같은 경우는 이 신문을 복간시키기 위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중앙기관 공산당 중앙위원회죠. 네. 그곳을 찾아가면서 그런 걸 설득하다가 안전위원회 붙잡혀서 이분은 목숨을 잃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걸 뒤를 이어받아서 이제 염사일 같은 분이 노력을 해서 결국에 신문이 복간이 됐는데 당시에는 정말 언제 붙잡혀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몇몇 이 언론인 선배들이 용기를 내서 노력을 한 덕분에 이 신문이 그래도 복간이 됐던 거죠. 예. 그 탄압 정책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당시 이제 스탈린 탄압 정책이 고려인뿐이 아니라 네. 사실은 소련의 모든 국민에게 거기서 이 스탈린 그 개인 독재에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는 다 탄압이 가해졌죠. 예. 그런데 이제 고려인은 소련 지역에 사는 소수 민족으로서는 유일하게 모든 민족 전체가 강제주의를 당한 첫 번째 민족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 독일과 소련이 그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소련의 서쪽에 살았던 그 지역들 거기에 뭐 독일인이나 체친인, 타타르인, 메시에친, 터키인 이런 경우는 이제 독일의 어떤 독일을 응원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거기도 이제 강제주당해서 이런 민족들은 소련의 어떤 적성민족으로 낙인이 찍혀서 군대에 받아주지도 않고 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고 정당한 그 국민으로서 대우받지도 못했고 예. 이런 상태에서 또 2차 가해가 강제이주 이전에만 고려인 지도자들이 체포된 게 아니고 강제이주 이후에도 2, 3년간 또 고려인들의 어떤 스탈린 정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은 또 체포돼가지고 목숨을 이렇게 잃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런 엄혹하고 냉혹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고려인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있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 작가들도 작품 활동을 하는데 그야말로 본인이 쓰고 싶은 네. 순수 문학 예술 작품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스탈린 개인 숭배와 소련 체제를 찬양하는 작품을 5, 6편을 의무적으로 써야 됐을 정도로 네. 그럴 정도로 힘들었는데 당시에 이 피라 사건을 일으켰던 그 강태수 작가나 이런 경우는 작품 하나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그런 핍박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고려인 작가들은 더 위축돼서 작품 활동하는데 더 제약이 강해졌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레닌 기치가 탄생을 한 건데 이 레닌 기치 창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신문사 기자들이 또 대부분 한글 문학 작가였거든요. 네. 이분들은 아마 큰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또 읽고 싶고
이어주고 싶었던 게 한글 문학이죠. 네네. 당시 그 소비에트 체제에서는 민족적인 것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조를 봐도 민족을 없애는 소련의 국민으로서만 이렇게 살게 된 그런 논조로 이렇게 소련 정책에 따라서 많이 나갔는데 아마 그 속에서 이 작가들, 이 기자들은 그래도 이 민족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국어로 된 작품일 거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든 신문을 창간해서 또 바로 선봉신문에서 만들었던 문회 페이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문학 작품을 끊임없이 씀으로 인해서 독자들이 우리 모국어와 우리 작품, 예. 우리 문학의 그 예술성 표현력을 좋아하게 만들므로써 민족성을 지키게 이런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강제 이주 이후에 고려인들이 레닌 기치를 창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